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냉전 종식 이후의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예일친 시대 1991년 말부터 99년까지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미러 관계를 시기별로 대략 구분을 하면서 대략 85년부터 91년까지 고르바초프 시기에는 냉전 시대 대결 상태였던 미소 관계가 화해로 넘어갔고 그 종식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일친이 정권을 잡은 91년 말부터 99년까지는 러시아의 대미 추종의 시기였다. 그리고 푸틴이 정권을 잡은 2000년부터는 갈등, 그리고 대립, 그리고 전쟁으로 사이가 나빠졌다, 악화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등은 2000년부터 마이단 사태가 일어난 2014년까지, 그리고 대결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2022년부터는 사실상 전쟁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 푸틴과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하고 지난 2월 24일 유엔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종전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미러 관계가 다시 화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두 번째 단계인 예일친 시대의 미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르바초프는 소련 사회에 경직된 억압과 강제, 그리고 미국과의 그야말로 살인적인 핵군비 경쟁, 이걸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아주 대담한 핵군비 축소, 사실은 모든 핵군비를 없애자까지 하는 그런 대담한 제안을 하면서 세계 평화를 추구했죠. 그러면서 어쨌든 냉전을 종식시켰죠. 동유럽의 해방, 그리고 동서독의 통일을 다 용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르바초프가 바랐던 것은 뭐냐면 소련이 유럽의 일원으로서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누리고 싶다. 그래서 소련 인민들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소련의 안보와 소련 국민의 민주와 민생을 확보하고 싶다라는 게 고르바초프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91년 8월 달에 일어난 공산당 기득권 세력의 쿠데타로 그때 이미 힘을 잃으면서, 그리고 91년 12월 26일 날 소련이라는 연방체제가 와해되면서 고르바초프는 권력을 잃었고, 러시아 15개 공화국 중에 중심인 러시아 공화국의 대통령인 예일친이 실권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예일친은 미국식 이 자본주의를 따라가면 러시아도 미국과 같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러시아 국민들에게 몇 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러시아를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고르바초프뿐만 아니라 소련이든 러시아든 이 러시아에서 냉전을 끝냈을 때는 자기들의 안보를 지키면서 민생과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서방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에 대해서 충격요법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경제를 이식하겠다라는 겁니다. 충격요법이라는 것은 급격하게 모든 것을 자유화시키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는 다 국유기업이었잖아요. 이것들을 다 민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 경제가 마음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방의 앞선 자본주의 경제가 러시아에서 엄청난 이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는 거였어요. 사실 이거는 1973년도 칠레에서 시작된 겁니다. 선거로 당선된 사회주의 대통령 아옌데를 군사 쿠데타로 무너뜨린 다음에 이른바 시카고 보이즈라고 밀턴 프리드만의 제자들이 들어가서 칠레에서 세계 최초로 신자유주의 경제 실험을 했고, 그때까지는 원래는 혼합경제였습니다. 시장경제와 정부규제였는데 칠레에서 이것을 했고 80년대에 영국과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죠. 성공이 됐죠.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 경제를 러시아에 이식하겠다는 거였어요. 이미 그 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1990년 아직 고르바초프가 있을 때죠. 1990년 12월 19일 날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소련 경제 휴스턴 G7 정상회담 요청에 의한 연구라는 건데, 이것은 90년 7월에 미국 휴스턴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자, 이제 냉전이 끝났다. 동유럽도 이제 사회주의를 포기했다. 이것을 서방 자본주의의 휘하에 들어오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청사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IMF, 세계은행, OECD 등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몇 달 만에, 한 5, 6개월 만에 이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구사회주의권을 어떻게 신자유주의 체제로 옮기는가.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계획이 옮깁니다. 그러한 서방의 계획이 그야말로 본격화된 것은 언제냐면 그 휴스턴 G7 정상회담 1년 뒤인 91년 7월에 영국 런던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때는 이미 러시아, 소련이 이 말하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하고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게 달러였어요. 그전에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폐쇄된 경제였기 때문에 뭐 외부랑 경제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안에서만 움직이면 되는데 자본주의 경제로 들어가려면 결국 달러가 있어야 뭐 기계도 들여오고 필요한 물품도 들여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장기 저리의 달러 차관이 필요한데 그때 91년 7월에 런던 G7 정상회담에서 소련 입장에서는 상당한 오랜 기간 장기 저리의 달러 차관을 기대하고 갔는데 G7 정상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동안 빌려간 돈 달러 차관 빌려간 돈 제때 갚아. 1달러라도 안 갚으면 우린 돈 더 못 꾸죠. 이렇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압박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 신자유주의 경제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소련 경제는 거의 70년 동안 중앙계획에 의한 폐쇄 경제예요. 그러니까 당간부가 생산계획 세우고 그래서 배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제가 개방된 세계 경제에 들어가서 살아남으려면 시장 경제를 도입은 하되 적어도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막 외국 물품이 들어오고 그동안 소련 인민들은 정부 보조금 뭐 이런 거로 배급제 이런 거로 살았었는데 그게 다 끊어지면 민생이 파탄이 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본주의 경제에 들어가서 뭔가 생산력을 높여서 경쟁을 하려면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장기저리의 달러, 국제통화인 달러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소련의 모든 기업들은 국유기업입니다. 당이 가진 것이죠. 주인이 따로 없어요. 근데 이거를 민영화하면은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소수의 특권 계급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 전 국민이 고루 말하자면 그 소유권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러시아 사람들도 바보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2년도에 옐친이 미국 등 서방 자문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충격요법을 시작할 때 시행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러시아 경제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때 보면은 러시아의 국유기업을 민영화하는데 그 소유권을 누구한테 주면 좋겠는가 해서 67% 러시아 국민의 67%가 노동자 조직이 소유하게 하자. 노조라든가 노동자 조직들이 소유하게 하자. 이게 유고슬라비아식 모델입니다. 노동자 자주조직 제도. 노동자가 그 회사의 주인인 거예요. 그게 가장 공평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3분의 2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특권 계급에게 일부 소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노동자 전체가 소유권을 갖고 이 사람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민주적으로 공량을 이끌어가자라는 게 러시아 인민들의 꿈이에요. 그리고 79% 그러니까 약 80%는 러시아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완전 고용이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줘라. 그리고 또 70%는 가격 자유화에 반대한다. 즉 일상생활에 필요한 뭐 식량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주거라든가 이것들은 그동안 굉장히 싼 가격에 유지해 왔는데 정부가 배급도 해주고 보조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자유화하면은 하루아침에 막 엄청나게 생활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격 자유화에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러시아 인민들의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죠. 서방은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방이 원한 것은 서방 자본이 하루빨리 러시아로 들어가서 러시아의 그 풍부한 뭐 자원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거기서부터 이윤을 빼먹을 수 있는 뭐 인프라를 포함해서 그런 것이었어요. 실제로 92년부터 미국과 IMF 등의 경제 전문가들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이른바 충격요법이라는 이름의 급격한 민영화, 자유화, 뭐 탈규제 이런 요법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였던 스티글리츠라는 미국 경제학자가 얘기했죠. 충격요법, 쇼크 테라피라고 하는데 쇼크는 있는데 치료는 없다. 그러니까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줘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사회 경제적 교란이 일어났으나 러시아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좀 양심적이고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 12월 19일 날 그 휴스턴 보고서가 나오면서부터 이미 서방 쪽에서는 소련,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경제 개혁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12월 19일 날 나왔다 그랬죠. 그 3일 뒤인가에 영국의 유명한 그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에서 표지에다가 고르바초프 얼굴을 내세우고 거기에다가 미하일 세르게예비치 피노체트라는 표지를 올립니다. 고르바초프 이름이 미하일 세르게예비치 고르바초프예요. 근데 이름을 미하일 세르게예비치 피노체트라고 그랬어요.
이 뜻은 뭐냐? 피노체트 73년 칠레에서 군부 구테타를 일으켜서 사회주의자 아옌데를 쫓아낸 뒤에 세계 최초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인 피노체트처럼 되라. 강력한 개혁으로, 이른바 개혁으로 소련을 신자유주의 경제로 바꿔라 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강력한 힘으로 경제 개혁에 대한 저항을 박멸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완전히 서방 자본주의의 주니어 파트너 내지는 하수인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91년 8월 19일 날 소련에서 공산당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8월 22일 날 그게 실패했죠. 실패한 다음 날 워싱턴 포스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피노체트가 이끌었던 칠레가 소련 경제의 실용적 모델이 되어줄 것. 그러니까 소련도 또는 러시아도 73년에 칠레처럼 신자유주의 모델로 이행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소련 쿠데타를 계기로 해서 그 앞장서서 탱크를 맨몸으로 막으면서 쿠데타를 저지했던 보리스 옐친이 91년 8월부터는 그야말로 국민적 영웅이 됐죠. 그러니까 옐친이 의회에 대해서 내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러시아 경제를 서방 경제에 맞먹는 선진 경제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권한을 달라. 의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경제개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한시적으로 달라. 대략 한 1년쯤 주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꿈에 부풀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러시아를 세계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세계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그런 꿈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옐친의 경제자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제프리 sak스입니다. 제프리 sak스라고 그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한 오랫동안 10년 이상 해온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폴란드의 경제개혁도 자문을 했고 러시아의 경제개혁도 자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폴란드 때는 10억 달러인가 30억 달러 서방의 장기 저리 차관을 끌어와서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프리 sak스는 러시아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옐친에게 150억 달러의 장기 저리 차관을 끌어다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콧방귀도 안 낍니다.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프리 sak스가 그 뒤로는 굉장히 미국 정부에 비판적이 돼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논평을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이분은 적어도 미국인이면서 세계의 어떤 공정한 발전, 정의 이걸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경제개혁, 그러니까 이 충격요법이 통할 거라고 여겼고 그리고 미국 정부에 얘기하면 150억 달러의 장기저리 차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뭐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예고르 가이다르니 뭐 추바이스니 이런 그 젊은 경제 관료들이 신자유주의를 그야말로 신주단지처럼 모시면서 이 충격요법으로 러시아가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뭐 그야말로 뭐 낭만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한 달 반 만에 민영화 관련 법안 20개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가격 자유화를 전격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가는 폭등하고 루블화는 폭락하고 뭐 이 연금 이런 건 다 그냥 휴지 조각이 되고 그래서 92년 한 해 동안 딱 1년 동안에 소비가 전년 대비 40% 감소합니다. 내가 100만 원을 썼는데 1년 만에 60만 원밖에 못 쓰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뭐 엄청난 타격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견제가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의회는 89년부터 인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이에요. 그래서 93년 봄부터 의회가 견제하기를 시작합니다. 예고르 가이다르, 그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가이다르를 뭐 쫓아내려고도 하고 옐친에 대해서도 이제 너 특별 권력 안 돼. 이제 이 경제개혁을 좀 천천히 하자. 민생에게 너무 이 타격을 주면서 하면 안 돼. 하면서 다시 말하면 93년도 봄이 되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 선진국의 꿈 중에서 경제개혁과 민주개혁이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들은 경제개혁도 좋지만 우선 좀 살고 보자. 좀 천천히 하자라는 거였고 옐친을 비롯한 러시아의 지배층과 서방에서는 아니야. 빨리빨리 해야 돼. 해서 이제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서방과 옐친은 경제개혁을 택한 거죠. 민주주의보다는. 그러니까 러시아 의회에서는 그 당시 계속 IMF가 돈을 꽂으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긴축재정이에요. 재정 안정화가 중요해.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쓰이는 돈 쓰지 마. 뭐 러시아 국민들이 굶든 뭐 말든 쓰지 마. 하니까 러시아 의회에서 우리 그 말은 못 듣겠어. 지금 러시아 인민들이 힘들어서 적자 재정이라도 해서 뭔가 보조금을 줘야 돼. 하니까 IMF에서는 그러면 우리 차관 못 줘. 이런 식으로 옐친 서방대 러시아 인민대 의회가 대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옐친이 헌법 폐지하고 의회를 해산해요. 그러니까 의회는 옐친을 탄핵해요. 635대 2인가 뭐 그래요. 그리고 러시아에도 헌법재판소가 있었는데 헌법 폐지 의회에서 아니고 위헌이다 하면서 말하자면 러시아 국민대 의회
그리고 옐친 대 서방이 대립을 한 겁니다. 그게 9월 하순부터 러시아 의회에서 러시아의 민주파와 의원들이 농성을 합니다. 2주 동안 농성을 해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민주개혁이 우선이냐 시장경제 도입 또는 충격요법이 우선이냐라는 대결이 벌어집니다. 이때 옐친이 군인들의 월급을 2배를 인상하면서 10월 3일부터 공격을 시작했고 10월 4일 날은 그러니까 1993년 10월 4일 날 군인 5,000명, 탱크 수십 대를 동원해서 의회에 대해서 포격을 가합니다. 의회를 폭격합니다. 말 그대로. 이 사건으로 모스크바 시민 500명이 죽고 1,000명이 부상하고 1,700명이 체포당합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최대의 폭력 사태예요. 더 중요한 것은 폭력 사태가 아니라 이것으로써 89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민주주의 실험이 어떻게 보면 끝장난 거예요. 러시아 민주주의가 옐친의 독재 권력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을 아무런 거침없이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죠. 91년 8월 달 공산당 쿠데타에 대해서 온몸으로 막았던 옐친이 불과 2년여 만에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을 하겠다고 자신의 의회에 대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포격을 가했습니다.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옐친의 민주주의 유린을 미국이 열렬히 지지했다는 거예요. 잘했어. 지금 이 경제개혁 반대하는 놈들 이거 다 공산당 새끼들이야. 공산당들 다 날려버려야 돼. 그것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합류하면서 옐친의 행위를 옹호합니다. 예를 들면 의회 포격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보스턴 글로브 같은 신문도 과거의 지하 감옥으로 들어갈 뻔했던 공산주의, 과거의 지하 감옥은 동산주의겠죠. 과거의 지하 감옥으로 들어갈 뻔했던 러시아가 가까스로 탈출했다. 그리고 워런 크리스토퍼 당시 국무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원래 미국은 의회 중단과 같은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만은 예외다. 경제개혁을 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이제 12월 달에 다시 의회 선거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뭐 다 옐친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야말로 민주적 의회를 작살낸 뒤에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허수아비가 된 거죠. 심지어 클린턴 대통령도 당시 어딘가를 방문하면서 대통령 비행 전용기 에어포스 1에 있었는데 옐친에게 축전을 보냅니다.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일반적 보통 국민들은 이 93년 10월 사태의 진상을 잘 몰라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인민들의 고통을 말하자면 줄이려는 러시아 의회의 대결이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위한 폭력적 진압이었다. 민주주의의 유린이었다. 라는 거를 미국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저도 그 당시에 이 경향신문에서 기자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깊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옐친 시대를 가장 좋았던 시대라고 생각해요. 미러 간의 밀월 시대였다고 생각해요. 왜? 옐친이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했으니까. 그리고 옐친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취했죠. 가족까지도.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던 미국 관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면서도 이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착하려면 시장개혁이 먼저야. 시장경제가 들어와야 돼.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먼저 하면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돼.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의 선임 정치 분석가였던 한 40대의 미국인이 있어요. 웨인 메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이 93년 10월 달 의회 포격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94년 3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한 5, 6개월 지난 뒤인데 본국에 전문을 보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어쨌든 러시아는 러시아 국민들의 나라 아닌가. 러시아 국민들이 원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선의의 존중을 해줘야 된다. 즉 러시아 국민의 나라 아닌가.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선의의 존중을 해야 된다. Whose Russia is it anyway? Toward a policy of benign respect 라는 제목의 전문인데 그 의지가 그겁니다. 지금 미국이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거는 민주제도, 법치 뭐 이런 것의 정착보다는 경제개혁을 너무 앞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개혁만 앞세우다 보면 그리고 민주제도가 이렇게 무너지는 사태를 방관을 하다 보면 경제개혁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와 서방이 다시 적대의 관계로 돌아갈 위험이 높다라고 경고합니다. 굉장히 해안이죠, 사실. 실제로 20년 뒤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외교가에서는 탈냉전 시대에 롱 텔레그램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롱 텔레그램이란 거는 이제 긴 전문인데 1946년 2월인가? 그때 그 봉쇄 정책의 설계자라는 조지 캐난이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관에서 본국의 소련의 현상과 앞으로의 그 나아갈 길을 보면서 봉쇄 정책을 제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봉쇄 정책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탈냉전 시대의 롱 텔레그램이에요. 지금 탈냉전 시대에 미국이 러시아를 제대로 된 길로 못 이끌고 있다. 그래서 경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1946년에 조지 캐넌의 롱 텔레그램은 그 당시 미국 지배 엘리트들의 입맛에 딱 맞았죠. 소련이 팽창하려 함으로 봉쇄해야 된다. 그래서 정책이 됐고 1994년에 그 웨인 메일이라는 분석가가 쓴 외교관이 쓴 이 전문은 미국의 지배 엘리트가 원했던 거와는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를 미국의 하위 파트너 또는 뭐 경제적 심하게 얘기하면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던 게 미국 생각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그 로렌스 서머스라고 나중에 재무장관도 하고 뭐 하버드 총장도 한 유명한 사람 있죠. 로렌스 서머스가 클린턴 행정부의 재무차관이면서 러시아 경제 개혁을 총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웨인 메리의 이 전문 그들의 나라이므로 그들의 의견을 우리가 선의로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이 전문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재무부에서 반대해요. 재무부에서 반대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로렌스 서머스 재무차관 러시아 경제개혁을 총괄하는 재무차관이 이 전문을 보면 아마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이다. 안 돼. 그래서 상부에 보고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문서는 아마 국무부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이 그냥 기록으로는 남겨놔라. 그래서 기록으로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작년 12월입니다. 2024년 12월. 30년 만에 웨인 메리의 지금 민주제도 정착보다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우선하는 미국의 정책이 좀 문제가 있다. 이 내용이 30년 만인 작년 12월에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민주적이진 않구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91년 말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되고 옐친이 러시아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91년 말부터 93년 10월 그러니까 약 2년이 안 되죠. 한 22개월 동안에 러시아의 향후 진로는 사실상 결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러시아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독재된 대가 된 거죠. 민생은 파탄됐어요. 그리고 94년부터는 이제는 이제 무자비한 신자유주의, 뭐 민영화, 자유화, 긴축 이런 것들이 강행되면서 이른바 올리가르히가 지배하는 그런 금권 지배의 경제가 된 거죠. 거대 국유기업, 뭐 가스프롬이니 뭐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 기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이제 민영화를 시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국민들의 3분의 2는 노동자 조직이 소유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건 뭐 택도 없는 얘기고 구공산당 간부 또는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간부 그리고 서방의 뭐 일부 그래서 특히 이제 그때는 외국인 소유인을 허용 안 했기 때문에 공산당 간부 출신들이 거대 국유기업을 인수합니다. 그것도 날로 먹습니다. 어떻게 날로 먹느냐? 러시아의 공적 자금을 어떤 은행에 지어놓고 그 공적 자금으로 국유기업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리가르히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그러니까 의회 포격이 끝난 다음에 94년부터 97년까지 러시아가 세계에서 주식시장 수익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다지가 된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뭐 3년 만에 이윤을 뭐 2000%를 낸다는 둥 뭐 어마무시한 노다지가 된 겁니다. 그 노다지가 누구를 위한 노다지? 서방자본과 러시아 내 일부 경제개혁 관료들을 위한 노다지가 된 겁니다. 주식시장 수익률이 세계 최고였다고 하니까요. 물론 이 93년 이후로 옐친의 인기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한 자릿수예요. 96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사실은 민주적으로 했으면 당선이 안 됩니다. 그런데 IMF 차관까지 포함해서 미국의 선거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옐친을 기어코 당선을 시킵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97년까지 서방 자본들이 러시아로 뛰어들어서 그야말로 엄청난 돈잔치를 벌입니다. 각광받는 가장 뛰어난 신흥경제국가 뭐 이랬어요. 그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8년도에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지죠. 러시아 정부가 꾸어간 돈을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러시아 사람들이 대약탈이라고 불렀던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러시아 민생은 파탄이 되죠. 하여튼 그때 그 올리가르히들이 주로 이제 런던 같은 이 조세회피처로 자기 자산을 옮겼는데 그 동안에 90년대 동안에 외국으로 나간 돈이 한 1조 5천억 달러 된다고 그래요. 반면에 민생은 파탄이 났죠. 1998년 현재 러시아 농가의 80%가 파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사도 못 짓는 거예요. 평균 수명 66세에서 57세, 60대 전에 죽어요. 그리고 뭐 92년 이후에 15년간 인구가 약 한 660만이 줄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GDP는 절반. 그러니까 GDP가 뭐
10%만 줄어도 큰일인데 GDP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자본 투자, 그러니까 뭔가 새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20%로 줄어듭니다. 1990년대에 100을 넣었다면 2000년대는 20%밖에 안 들어가. 아예 이렇게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의 절반이 월 평균 소득이 $35 이하입니다. 하루에 $1 될까 말까예요. 완전 다 거지가 된 거죠. 거의 1억 4천만 명,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러시아 국민들이 빈곤층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91년까지만 해도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80%, 반감도가 20%였는데 1998년, 99년이 되면 미국에 대한 반감이 80%로 늘어납니다. 야,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제니친이라는 소련 시대의 반체제 작가예요. 이 사람은 소련의 그 억압과 강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다가 서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끝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냉전 시대에는 서방 지식인들이 솔제니친을 어마무시하게 칭찬합니다. 자유의 전사라고. 근데 솔제니친이 이 1990년대에 러시아 경제의 파탄을 보면서 이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예일친 시대의 결과로 우리의 국가, 경제, 문화, 도덕 등 모든 기초적 부분이 완전히 파괴되고 약탈됐다. 우리는 폐허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척한다. 그간의 계획은 거짓 계획이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금 빈곤으로 떨어져 있지 않는가. 러시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약탈하고 파괴할 것인가. 신이시여, 이런 약탈이 계속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 서방 지식인들의 솔제니친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180도 표변합니다. 아, 이 반동 늙은이, 이게 뭘 모르네? 하고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래요. 참 대단한 거죠. 이렇게 해서 1992년부터 99년까지의 이 대미 추종 또는 뭐 미국 사람들에 의하면 미러 관계는 끝납니다. 근데 이 92년도에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 도입 실험에 대해서 그 쇼크 독트린이라는 책을 쓴 캐나다의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게 한 다음에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을 밀어붙인다라는 게 이게 재난자본주의라고 해서 특히 80년대 이후에 서방의 단골 수법이다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가 1973년 9월 11일 아이엔데 정부를 무너뜨린 피노체트의 쿠데타,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 도입, 그리고 20년 뒤인 1993년 러시아의 그 의회 포격 이후에 신자유주의 경제 도입, 그리고 또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엄청난 돈잔치,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야, 그동안 우리가 너희들 전쟁 비용 도와주고 그랬잖아. 히토류 이런 거 내놔. 그래서 $5천억 한번 내놓으라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히토류뿐만 아니라 이미 카길 같은 미국의 그 농산물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라는 데가 원래 유럽의 곡창지대예요. 굉장히 농산물 수확이 좋은 데입니다. 거기서 그런 땅을 이미 사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73년 칠레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가 막 말하자면 전 세계를 퍼지면서 그야말로 민생을 파탄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 우리가 미국만 쫓아가면 뭐 자유와 변형을 누릴 줄 알았더니 아니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는 그 프리마코프라는 대단히 탁월한 이 전략가가 있었어요. 총리까지 지냈고 이분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그런 말까지 합니다. 야, 너희들도 대공황 때 뉴딜 했잖아. 혼합경제 했잖아. 우리도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런 뉴딜 같은 그 혼합경제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깊이 인물이 됐고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총리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옐친의 후계자가 못 됐는데 그 프리마코프가 그때 내세운 정책이 야,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을 바라보면 안 되겠다. 동쪽을 보자. 동쪽에 인도, 중국, 이란 이런 나라랑 연대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룩 이스트라고 그래서 러시아가 서방의 일원이 되는 걸 포기하고 동방 쪽으로 하게 되는 계획인데 프리마코프는 워낙 거물이라서 옐친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2000년도에 집권한 거는 무슨 선거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옐친이 점지한 거예요. 그냥. 그때는 옐친 독재니까. 그래서 푸틴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조건이 딱 하나예요. 야, 나와 우리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 기소하지 마. 그래서 푸틴은 그걸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옐친 시대에 만들어 놓은 의회 포격으로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으로 러시아는 올리가르히가 지배하는 경제 그리고 대통령 권한이 무지 센 약간
뭐 권위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푸틴이 그 기반에서 한 거예요. 그러나 푸틴이 적어도 취임하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 빈곤이 큰 문제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주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 주권을 지키면서 빈곤을 퇴치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구세주 블라디미르라고 그런대요. 블라디미르는 그 사람의 푸틴의 이름입니다. 블라디미르 레닌이에요. 아니 블라디미르 푸틴이에요. 그러니까 야 블라디미르 푸틴이 되면서 그래도 우리가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어 라는 거고, 또 하나 러시아 국민들은 90년대 같은 시기가 다시 와서는 절대 안 돼. 즉 미국 놈말 믿어서는 안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적어도 민생을 좀 챙기면서 민주주의는 상당히 후퇴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러시아의 안보를 지키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의 나토 동진 또는 나토 확대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얘기인데, 그 다음 시간에 할 얘기에 앞서서 지금 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러시아 사람들이 92년부터 92년까지의 이른바 서방이 주도하고 지시하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하다가 엄청난 개고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웨인 메리라는 미국의 최고의 정치 분석가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뭐 정치 경제 엘리트들은 물론이고, 뭐 엘리트가 그러니까 대다수 미국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주도한 러시아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러시아인들에게 끔찍한 재앙을 미쳤다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옐친 시대의 미래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이에요. 가장 모범적인 시절이에요. 그 기억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안보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판하기 시작한 게 2007년 뮌헨 안보회의 때부터인데, 그때부터 이미 이제 푸틴은 미국의 공적이 된 겁니다. 그건 뭐 나중에 이제 할 얘기고, 다음 시간에는 어쨌든 이제 푸틴이 되면서 최소한의 민생은 챙겼다라는 얘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푸틴 시대가 되면서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와 갈등을 빚게 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